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평생 모아둔 재산이 단 몇 달 만에 절반 이상 사라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런 일 절대 없을 거야. 하지만 여러분, 내 통장을 떠올려 보세요. 정말 그럴까요? 저는 지난 10년 동안 수많은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재산을 지키는 사람과 잃는 사람은 단 3가지 습관에서 갈린다는 사실을요. 저와 늘 함께 밥을 먹던 한 지인은 30년 넘게 일해 모은 퇴직금으로 노후를 준비했지만 예상치 못한 의료비, 믿었던 지인의 투자 제한, 자녀 결혼 지원, 이 3가지가 평생의 돈을 순식간에 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60세 이상 은퇴자 가운데 10명 중 3~4명은 은퇴 후 불과 5년 만에 재산의 절반 이상을 잃었다고 합니다. 이유도 놀랍도록 비슷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그 억울한 사연을 들려드릴 테니 제발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현관 신발장 위에 오래된 통장 한 권이 놓여 있다. 모서리가 해져 살짝 말려 올라간 표지. 손끝으로 그 표지를 쓸어내릴 때마다 내 손마디 굳은 살이 통장의 세월과 맞물려 사각거리는 소리를 낸다. 요즘 들어 장을 보러 나가면 10,000원짜리 몇 장이 금방 얇아진다. 시장 아주머니가 아저씨, 요건 조금 올랐어요 하고 미안한 얼굴을 하면 나도 모르게 그럴 수 있죠 하고 웃어 보인다. 돌아오는 길, 에코백 안에서 달걀과 파, 두부가 서로 부딪히는 소리가 자꾸 마음을 두드린다. 나이 들어서야 배운다. 돈 소리는 이렇게도 조용하구나. 나는 올해 66, 버스 차고지에서 30회 넘게 손에 기름 묻히며 살았다. 정년 퇴직 날, 동료들이 건네준 꽃다발과 회사에서 준 퇴직금 안내 봉투, 집에 돌아와 부엌 식탁 위에 놓고 아내와 마주 앉았을 때 우린 서로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이제는 좀 쉬자. 그 말도 꺼내기 전에 아내가 먼저 내 손등을 가만히 덮었다. 그 손의 온기가 내 평생의 보상이었다. 그 봄, 동창 영수가 전화를 했다. 늘 활달하고 먼저 계산하려던 그 친구. 태수야, 커피 한잔 하자. 너 얘기 요즘 많이 했다. 동네 카페 구석에서 마주 앉은 영수는 예전보다 말수가 줄었지만 눈빛만은 이상하게 반짝였다. 너한텐 말하려고 아껴놨다. 원금이 보장되는 데가 있어. 요즘 같은 때 이자라는 게 어딨냐 싶었지만 여기 매달 꼬박꼬박 들어온다. 나도 넣었어. 원금 보장. 그 말은 내 귀에서 오래도록 울렸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벚꽃이 피 어깨에 붙었다 떨어졌다. 아내는 당장은 움직이지 말고 한두 달만 지켜보자고 했다. 그 말이 맞다는 걸 알면서도 낡은 통장 표지를 만지작거리던 내 손끝은 자꾸만 계산기를 찾았다. 이만큼 넣으면 매달 얼마가 들어오나, 그 돈으로 전기세와 관리비를 빼고도 손주 신발을 한 켤레 더 사줄 수 있나. 한 달이 지나고 정말로 소액의 이자가 들어왔다. 문자 알림이 울릴 때마다 아내는 접시를 닦던 손을 멈추고 내 얼굴을 살폈다. 진짜 내 그 말끝이 믿음인지 걱정인지 분간이 안 갔다. 둘째 달, 셋째 달에도 돈이 들어왔다. 나는 욕심을 내지 않으려고 애썼지만 사람 마음이란 게 그렇다. 조심조심, 조금 더 얹었다. 영수는 형, 욕심은 금물이지. 근데 이건 안전해 하고 웃었다. 그의 웃음이 예전처럼만 보였다면 나는 이미 반쯤 넘어간 것이었을까. 집안 공기는 계절 따라 변했지만 우리 둘의 말투에도 계절이 생겼다. 낮에는 밥 먹었어? 혈압약 챙겼어? 같은 안부. 밤에는 그래도 다행이지 하고 서로를 재우는 말. 그 사이 생활비는 아껴졌고 난 작은 사치를 허락했다. 중고 서점에서 싼 값에 산여행 에세이 한 권. 아내는 고무장갑 대신 면장갑 위에 비닐장갑을 끼며 이게 더 따뜻해 하고 웃었다. 부엌 조명 아래 설거지물이 유리컵을 타고 흘러내리는 반짝임을 보다가 문득 생각했다. 이자가 이렇게 들어오면 여름엔 바닷가 쪽으로 며칠 다녀올 수도 있겠다. 나도 그런 걸 조금은 누려도 되지 않을까. 넷째 달, 카페에서 다시 만난 영수는 전보다 더 바빠 보였다. 전화가 계속 울려대서인지 눈동자가 자주 문 쪽을 스쳤다. 태수야, 요즘 다들 돈이 말라.
근데 우린 자리를 잘 잡았어. 형은 너무 걱정 말고 더 하려면 천천히. 그날 계산은 내가 했다. 오래간만에 친구에게 밥을 샀다는 작은 뿌듯함이 의자에서 일어나는 순간 묘하게 가벼워졌다. 기분 좋은 바람이었는지 아니면 경고였는지 지금 생각하면 구분이 어렵다. 다섯째 달에 이자는 일주일 늦게 들어왔다. 시스템 점검이라네. 영수의 메시지는 담담했다. 나는 그래 하고 짧게 답했다. 그날 밤 아내가 세제를 덜 쓰려고 물을 조금 더 섞었다. 이렇게 해도 충분히 거품나. 아내가 웃었고 나도 따라 웃었다. 그러나 내 머릿속에서는 낡은 통장 표지가 점점 더 얇아지는 상상을 했다. 종이라는 게 반복해서 접고 펴면 힘을 잃는다는 걸 그때 처음 몸으로 배웠다. 여섯째 달 문자 알림이 오지 않았다. 손에 쥔 휴대폰이 갑자기 무거워졌다. 벽시계 초침이 유난히 또렷했다. 나는 스스로를 달래듯 차를 우렸다. 김이 오르는 컵을 두 손으로 감싸쥐고 창밖을 보는데 비가 왔다. 좁은 베란다 난간에 떨어지는 빗방울이 통통 부딪혔다. 영수한테 전화해볼까? 아내가 조심스레 물었고 나는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했다. 그날 밤 나는 베개 옆에 통장을 놓고 잤다. 손끝이 자꾸 그 표지를 찾아갔다. 다음 날 카페로 갔다. 문은 열려 있었지만 불이 꺼져 있었다. 의자들이 뒤집혀 테이블 위로 올라가 있었고 계산대 뒤에는 누군가 급히 정리하다만 영수증 뭉치가 남아 있었다. 영수에게 전화를 걸면 지금은 통화할 수 없습니다라는 기계음이 낮게 떨어졌다. 내 목젖이 저절로 내려앉았다. 순간 카페 유리문에 비친 내 얼굴과 눈이 마주쳤다. 생각보다 늙어 보이는 사내가 서 있었다. 집에 돌아와 통장 거래 내역을 다시 훑었다. 작은 숫자들이 박힌 줄들이 어느 순간부터 빈 줄로 바뀌어 있었다. 아내는 내 옆에서 말없이 앉아 있었다. 싱크대에 물 떨어지는 소리가 집을 채웠다. 당장 생활비는 괜찮아. 서너 달은 버텨. 내가 먼저 말했다.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고개 끄덕임이 나를 탓하지 않겠다는 약속인지 아니면 함께 버티겠다는 서약인지 그 둘 다인지. 눈앞이 흐려졌다. 나는 다음 날 새벽 자주 가던 공원 벤치에 앉았다. 운동하는 사람들 틈에서 혼자 숨을 고르고 주머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다. 고소장 양식이라고 적힌 안내문. 경찰서 민원실에서 받아온 것이다. 손이 덜덜 떨렸다. 설마 가족이, 설마 친구가 늘 그 말로 버텼던 나였는데 오늘은 그 말이 내 등을 더 세게 밀었다. 세상에서 제일 쓰라린 말은 설마 뒤에 오는 침묵이라는 걸. 나는 이제 알겠다. 그날 저녁 아들은 영상통화를 걸어왔다. 아버지, 표정이 왜 그래요? 나는 평소처럼 대답하려 했다. 괜찮다. 애들은 잘 크지? 카메라 속 손주가 내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들으면서 내 어깨가 순간 무너져 내렸다가 다시 세워졌다. 나는 아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내가 내 등 뒤에서 조용히 손을 포겠다. 말 대신 손바닥에 체온으로 서로를 붙들었다. 밤이 깊어지면 부엌 조명이 노란 원을 바닥에 만든다. 그 원 안에 통장을 가져다 놓고 나는 또다시 표지를 쓸어내린다. 낡은 표지의 감촉이 오늘따라 거칠다. 살며시 펼치면 안쪽 첫 장의 잔고가 내 얼굴을 비춘다. 돈은 숫자지만 마음은 체온이라는 말을 나는 이제야 믿게 된다. 나는 의자를 끌어다 앉고 펜을 들었다. 도움을 주고받을 땐 말보다 기록, 종이에 적으며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그 문장 끝에 작은 점을 찍었다. 점 하나에도 숨이 찼다. 창밖에서 비가 그쳤다. 물기 머금은 가로등 불빛이 길 위에 흔들렸다. 나는 통장을 덮고 두 손으로 꼭 감싸 쥐었다. 내 손의 온기가 표지를 조금이라도 펴줄까? 아니면 더 말아 올릴까? 모르겠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하다. 내 삶의 다음 장은 누군가의 달콤한 말이 아니라 내가 세운 원칙과 기록으로 시작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 원칙은 우리 부부의 밥상에서, 설거지의 물소리 속에서, 새벽 공원의 벤치 위에서 조용히 자라나야 한다는 것. 나는 휴대폰 메모장을 열고 첫 줄에 이렇게 적었다. 첫째, 가족과의 돈은 선을 정하고 말 대신 기록한다. 둘째, 생활비와 비상금, 안정자금은 따로 둔다. 셋째, 건강은 지출이 아니라 투자다. 글자를 다 쓰고 나서 손끝이 조금 덜 떨렸다.
통장을 다시 쓰다듬었다. 낡은 표지가 오늘은 이상하게도 단단해 보였다. 그리고 내 마음 한구석에서 오래 묵혀둔 문장이 조용히 올라왔다. 영수야, 우리 다시 카페에서 만나면 그때는 계산을 내가 할게. 대신 오늘은 내 삶의 계산부터 다시 해보려고. 경찰서 조사실의 불빛은 유난히 희다. 종이 위에 내 이름과 서명이 반복된다. 민원 창구에서 받았던 고 소장 양식을 내 손으로 채워넣는 순간 내 삶의 30년 노동이 한낱 글자로만 남는 것 같았다. 영수의 이름을 쓰는 손끝이 덜덜 떨렸다. 피해 금액 1억 원. 숫자를 적는 순간 심장이 한번 크게 멎는 듯했다. 옆에 앉아있던 아내가 내 팔을 가볍게 잡았다. 말 대신 그 손길 하나가 내가 끝까지 쓰게 하는 힘이었다. 집에 돌아와 소파에 앉으니 텔레비전에서 뉴스가 흘러나왔다. 2025년 8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년 대비 1.67%. 최저임금은 10,000원을 넘어섰지만 생활비 부담은 여전히 커지고 있습니다. 앵커의 목소리는 마치 내 사정을 들킨 듯 차갑게 들렸다. 물가는 오르는데 내 통장은 비어갔다. 한때 두툼하던 장부가 이젠 바람에 휘날리는 낙엽 같았다. 낡은 표지를 펴보다가 나는 문득 손주 얼굴을 떠올렸다. 할아버지, 사탕. 그 맑은 목소리에 나는 세상 어떤 빛도 기꺼이 질 수 있었다. 하지만 사탕감 몇천 원 앞에서도 잠시 계산기를 두드리는 내 모습이 떠올라 눈시울이 젖었다. 며칠 뒤 영수의 아내가 우리 집을 찾아왔다. 눈은 퉁퉁 부어 있었고 손에는 낡은 쇼핑백이 들려 있었다. 그 안에는 영수가 남기고 간 노트 몇 권과 지갑이 들어 있었다. 그녀는 울면서 말했다. 저도 몰랐어요. 남편이 그렇게까지 죄송합니다. 노트 속에는 빼곡한 숫자와 이름들, 그리고 빚진 흔적들이 있었다. 나는 지갑을 열어보았다. 10,000원짜리 몇 장, 그리고 가족사진 한 장. 거기엔 내 얼굴도 함께 있었다. 20살 무렵 함께 찍은 낡은 흑백 사진. 사진 속에 웃는 얼굴과 지금의 비어버린 지갑이 겹치자 마음 한가운데가 찢어졌다. 친구를 잃은 건 돈 때문이 아니라 함께한 세월 때문이었다. 나는 며칠 동안 잠을 설쳤다. 새벽 4시 부엌 불을 켜고 의자에 앉았다. 아내가 따뜻한 물을 데워주며 말했다. 여보, 우리가 잃은 게 돈만은 아니에요. 하지만 아직 가진 것도 있잖아요. 그녀가 가리킨 건 식탁 옆에 놓인 가족사진 액자였다. 손주가 환하게 웃고 아들이 우리 어깨를 감싸고 있었다.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낡은 통장은 잔고가 줄어도 다시 채울 수 있지만 사진 속 웃음은 잃으면 다시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그날 이후 나는 작은 노트를 새로 꺼냈다. 표지에는 큼직하게 글씨를 썼다. 원칙 노트. 첫 장에는 지난번에 메모했던 세 줄을 다시 적었다. 가족과 돈은 반드시 기록한다. 생활비 비상금 안정자금으로 나눈다. 건강은 지출이 아니라 투자다. 그리고 그 밑에 한 줄을 더 적었다. 잃은 돈은 교훈으로, 남은 삶은 희망으로. 이제 나는 통장보다 노트를 더 자주 펼쳤다. 매달 생활비와 지출을 적고 병원에서 받은 영수증도 붙였다. 아내와 함께 장을 보러 갈 때면 장바구니에 담은 물건 하나하나를 확인하며 웃었다. 이건 꼭 필요해? 응, 손주 좋아하잖아. 예전 같으면 부담스러웠을 대화가 이제는 서로를 지켜주는 약속처럼 느껴졌다. 몇 달이 지나 생활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지만 마음은 조금씩 단단해졌다. 아들에게 솔직히 털어놓았을 때 그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아버지, 제가 더 일찍 알았더라면. 나는 그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다. 괜찮다. 너가 살아있는 게 가장 큰 이자야. 그 순간 아들의 눈가가 붉어졌다. 그 눈빛은 내가 세상에서 가장 아끼는 자산이었다. 겨울이 다가올 즈음 다시 공원 벤치에 앉았다. 낡은 통장 표지는 여전히 달아 있었지만 이제는 내 손길이 그 다름을 부드럽게 감싸주었다. 주변에서 아이들이 뛰노는 소리가 들리고 멀리서 교회 종소리가 울렸다. 그 순간 나는 알았다. 내 삶의 절정은 돈을 잃은 그날이 아니라 오늘처럼 작은 희망을 붙드는 이 순간이라는 것을. 나는 카페 자리에 앉아있는 듯 상상했다. 영수가 내 앞에 다시 앉아있다면 나는 뭐라고 말할까? 아마도 이렇게 말할 것이다. 영수야, 너가 가져간 건 돈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었다.
하지만 내가 지켜야 할 건 아직 남았다. 내 가족, 내 원칙, 내 삶 말이야. 그리고 나는 조용히 미소 지을 것이다. 돈은 잃었지만 그 이름 속에서 얻은 교훈은 평생의 재산이 될 테니까. 여러분, 제 얘기는 특별한 사연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 어디에서든 누구에게든 일어날 수 있는 현실입니다. 믿었던 친구, 사랑하는 가족, 예기치 못한 병원비, 이 세 가지는 언제든 우리의 삶을 흔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원칙을 세우고 기록을 남기고 건강을 지키는 습관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낡은 통장 표지를 쓰다듬으며 배운 건 단 하나입니다. 돈은 잃어도 희망은 지켜야 한다는 것. 여러분도 지금 작은 원칙 하나를 세워보세요. 그 원칙이 내일의 평안을 지켜줄 가장 든든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시나요? 위의 사례는 정말 비참하고 서글픈 인생 아닌가요? 하지만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사례는 정반대의 선택으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부엌 전기밥솥에서 김이 오를 때 나는 늘 냉장고 옆 파란 가계부를 먼저 펼칩니다. 표지 옆에는 초록색 탭이 3개 꽂혀 있죠. 생활비, 비상금, 안정자금. 30년 넘게 시청 공무원으로 일하고 작년에 66으로 퇴직했습니다. 연금 덕도 있지만 사실 나를 지켜준 건 숫자보다 원칙이었습니다. 아내는 말수가 적습니다. 대신 씻은 쌀에 손끝을 담그는 온도로 그날의 마음을 알려줍니다. 오늘은 따뜻하네. 나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가계부에 날짜를 쓰고 아침 식탁에 구청 복지관에서 받아온 혈압 기록표를 같이 올려둡니다. 나이에 맞게 우리는 우리를 돌보는 일을 생활 속에 꽂아 넣었습니다. 퇴직 직후 친구 한 명이 전화를 했습니다. 원금 보장이라는 단어가 첫 번째 문장에 있었죠. 카페 구석에서 마주 앉은 그는 말을 아꼈지만 그 단어는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나는 내 가방에서 얇은 파일을 꺼냈습니다. 투자 원칙이라고 적힌 종이 한 장. 미안하다. 내 돈은 5 중 하나 이하만 위험해도. 그리고 모르는 상품은 하지 않아. 설명서랑 계약서, 담보 구조까지 확인하고도 마음이 흔들리면 더 안 해. 친구는 처음엔 섭섭해했지만 나는 커피값을 계산하면서 조용히 웃었습니다. 지금 화내도 나중엔 고맙다고 할 거야. 집에 돌아와 그날의 유혹을 가계부 메모 칸에 적었습니다. 유혹도 기록하면 나중에 나를 지켜주는 증거가 됩니다. 자녀 결혼 얘기가 나왔을 땐 더 어려웠습니다. 아들이 식탁에 앉아 말끝을 맴돌 때 나는 먼저 A4 2 장을 꺼냈습니다. 한 장에는 돌려받지 않아도 되는 선을 표시하고 다른 한 장에는 차용증 초안을 인쇄해 두었죠. 아버지, 너무 서운하게 들리지 않을까요? 아들의 눈이 젖어들었습니다. 서운한 말 대신 서로를 지키는 말을 써보자. 내가 힘들면 기한을 미룰 수도 있어. 다만 우리 생활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우리가 웃으면서 만날 수 있는 돈만 오가자. 우리는 금액 기간 상환 방식을 손글씨로 적고 서로 사인했습니다. 그날 밤 아내가 방으로 들어와 내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미안해 말자. 오늘 우리가 한 건 미래의 미안함을 줄이는 일이야. 여름 초입 아내가 어지럼증으로 응급실에 갔습니다. 심장은 온몸으로 뛰고 내 손은 휴대폰을 3번이나 떨어뜨렸죠. 하지만 병원비 창고 앞에서 나는 가방을 열어 비상금 봉투를 꺼냈습니다. 실손 장기 요양 보장 범위가 적힌 카드와 함께 작년에 만들어 군 가족 의료 체크리스트도 나왔습니다. 검사 우선, 항목 설명 듣고, 비급여는 꼭 비교. 창구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뒤 아내는 큰 병이 아님이 확인됐습니다. 병실 창밖으로 늦은 비가 내렸고 나는 침대 난간에 팔을 얹고 한숨을 길게 내뱉었습니다. 그 한숨은 안도와 다짐이 섞인 소리였습니다. 건강은 지출이 아니라 투자. 내 가계부 첫 장에 써둔 그 문장을 우리는 병실에서 다시 배웠습니다. 물가는 뉴스 속 숫자보다 장바구니의 무게로 다가옵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고정비를 쳤습니다. 오래된 냉장고를 전기료, 덜 먹는 모델로 바꾸고 쓰지 않는 구독을 해지했죠. 덕분에 매달 딱 한 번의 작은 사치를 남겨둘 수 있었습니다. 시장 어기 분식집에서 떡볶이 2그릇. 아내는 늘 김밥을 반줄 남겨 나에게 밀어줍니다. 다 먹어? 오늘은 걸었잖아. 복지관 실버 체조 수업을 같이 들은 날이면 우리는 서로의 발걸음 개수로 농담을 합니다. 걷고, 배우고, 기록하는 것. 사회적 연결은 생각보다 큰 돈을 지켜줍니다.
귀가 열린 사람은 달콤한 속삭임보다 불편한 조언을 더 가까이 듣거든요. 가을. 아들이 손주를 데리고 왔습니다. 현관 앞에 세 켤레의 신발이 가지런히 놓였습니다. 식탁에서 아들이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아버지, 지난번 차용증 덕분에 부부싸움이 줄었어요. 우리도 부모님처럼 서류로 말하자고 합의했거든요. 아내가 국을 푸다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말없이 서로를 도왔습니다. 문서와는 차갑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따뜻함을 지키는 울타리였습니다. 나는 여전히 파란 가계부를 펼칩니다. 생활비 탭에는 3년 정도 생활비가 남아있고 비상금 탭에는 병원비, 수리비, 예상 금액이 적혀 있습니다. 안정자금 탭에는 국채예금 메모가 붙어 있죠. 투자 수익을 크게 자랑할 일은 없지만 지키는 수익 덕분에 밤잠이 깊어졌습니다. 가끔 그 친구에게서 연락이 옵니다. 그는 이제 다른 일을 시작했고 예전보다 말이 많지 않습니다. 카페에서 마주 앉으면 나는 여전히 커피값을 계산합니다. 다만 그 자리에서 상품 설명서는 꺼내지 않습니다. 우리는 날씨 얘기를 하고 손주 얘기를 하고 서로의 혈압을 비교하며 웃습니다. 우정은 투자보다 오래가는 것을 올해 들어 더 자주 깨닫습니다. 밤이면 아내와 복지관 합창반에서 배운 노래를 흥얼거립니다. 창틀에 기대어 가계부 마지막 장의 하루를 정리합니다. 아침 산책 40분, 장보기 3만 원, 계란두부 미나리, 손주 책 선물 한 권 아들, 부부와 차용증 업데이트, 서로에게 고맙다는 말, 한 번, 그리고 가장 아래, 늘 같은 문장을 적습니다. 오늘도 원칙이 우리를 지켰다. 불 꺼진 거실에서 그 문장을 손끝으로 한 번 더 더듬고 가계부를 덮습니다. 파란 표지의 모서리가 조금 닳았지만 그 다름은 불안이 아니라 생활의 흔적입니다. 이쯤에서 나는 조용히 지난 시절의 나에게 말을 겁니다. 덜 벌어도 괜찮다. 하지만 덜 흔들려야 평안하다. 나는 며칠 뒤 복지관 가계부 강좌에서 이 문장을 첫 장에 적을 겁니다. 그리고 칠판에 크게 쓰겠죠. 도움은 사랑이고 문서와는 배려입니다. 5 중 하나 이하, 욕심은 선을 넘지 않습니다. 건강을 지키는 날은 돈을 버는 날입니다. 창밖으로 가을바람이 살짝 들어옵니다. 전기밥솥에 잔열이 식탁을 데웁니다. 아내가 내 어깨에 담요를 걸쳐줍니다. 우리는 같은 쪽을 바라봅니다.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돈은 숫자지만 평안은 습관이라는 걸 이제는 온몸이 압니다. 내 손에는 여전히 파란 가계부가, 마음에는 조용한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압니다. 이 조용한 확신이 우리의 노후를 행복하게 만드는 정반대의 선택이었다는 것을. 겨울이 깊어갈 무렵 갑작스러운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아내가 눈을 뜨지 못한 채 쓰러져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지만 내 손은 습관처럼 가방 속 비상금 봉투를 꺼냈습니다. 봉투 안에는 준비해둔 의료비 현금과 보험 보장 내역표가 함께 들어 있었죠. 의사가 비급여 항목이 추가됩니다라고 말했을 때 나는 침착하게 체크리스트를 펼쳐 질문했습니다. 어떤 치료가 필수인지, 보험 적용은 어디까지 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간호사가 놀란 듯 나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내 마음속에는 두려움보다 준비했으니 버틸 수 있다는 확신이 먼저 자리했습니다. 며칠간의 입원 끝에 다행히 큰 병은 아니었습니다. 아내가 병실 창가에 앉아 겨울 햇살을 받으며 내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이렇게까지 준비해둔 당신 덕분에 내가 마음 놓고 치료받았어.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나는 웃으며 대답했죠. 건강은 지출이 아니라 투자라고 했잖아. 이번에도 그게 증명된 거야. 그날 밤 병원 침대 옆에서 나는 파란 가계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위기는 언제든 온다. 하지만 준비는 위기를 기회로 만든다. 봄이 오자 아들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차용증에 따라 약속된 금액의 일부를 조금 늦게 갚겠다고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나는 서류를 함께 확인하며 말했다. 괜찮다. 중요한 건 우리가 이걸 서류로 기록했다는 거야. 너가 못 갚아서 사이가 틀어지는 일은 없을 거다. 아들은 눈시울이 붉어져서 아버지, 이렇게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날 저녁 식탁 위에서 아내는 조용히 국을 퍼주며 말했다. 돈이 아니라 믿음을 지켰구나. 우리는 서로의 눈을 마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절정의 위기와 갈등을 지나며 나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원칙은 차갑지 않았다.
오히려 가족을 따뜻하게 지켜주는 담요 같았다. 시간이 흘러 지금은 노후의 일상이 훨씬 단단해졌습니다. 매달 연금이 들어오면 나는 제일 먼저 가계부 스텝을 확인합니다. 생활비, 비상금, 안정자금. 단순한 분류지만 이 세 칸이 우리 부부의 마음을 지켜주었습니다. 아내는 복지관 합창단에 다니며 매주 새로운 노래를 배우고 나는 도서관에서 시니어 금융 강좌를 들으며 젊은 사람들 앞에서 경험담을 나눕니다. 강의 끝 누군가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행복한 노후의 비결이 뭡니까? 나는 잠시 웃으며 파란 가계부를 꺼내보았습니다. 이 안에 다 있습니다. 원칙을 기록하고 욕심을 줄이고 건강을 챙기는 것. 결국 습관이 삶을 만듭니다. 여러분, 제가 살아온 이야기는 특별한 재능이나 큰 돈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작은 습관과 원칙이 평생을 지켜준 사례일 뿐입니다. 위기의 순간마다 가계부 한 권이 나를 붙잡아 주었고 가족을 웃게 했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통장이 불안하게 비어가고 있나요? 혹은 가족에게 미안함이 쌓이고 있나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작은 노트 한 권을 꺼내보세요. 기록하고 원칙을 세우고 건강을 투자하는 일. 그 작은 선택이 여러분의 내일을 바꾸고 평안한 노후를 지켜줄 가장 든든한 울타리가 될 것입니다. 돈은 숫자지만 평안은 습관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손끝에 쥔 작은 원칙이 내일 여러분의 삶을 가장 따뜻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들려드린 두 가지 사례는 결코 특별한 예외가 아닙니다. 실제로 국내 여러 연구와 통계가 노후 재산이 무너지는 과정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먼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23년에 발표한 고령층 생활실태조사에 따르면 60세 이상 은퇴자의 약 36.8%가 은퇴 후 5년 이내에 자산의 절반 가까이를 소진했다고 응답했습니다. 이유를 살펴보면 의료비와 주거비, 자녀 지원, 투자 실패가 주된 원인이었고 특히 자녀에게 결혼 주거 비용을 지원하다가 노후 자금을 잃는 경우가 빈번했습니다. 이는 앞서 사례 1의 인물이 겪은 문제와 놀라울 만큼 일치합니다. 또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2024에서도 65세 이상 가구주의 순자산은 은퇴 직후보다 평균 7년 내 약 30%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통계는 노인이 단순히 소비를 늘려서라기보다는 의료비와 불확실한 금융 환경, 가족 돌봄 부담 등 구조적인 요인으로 자산이 줄어든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더욱 주목해야 할 부분은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자료인데요. 65세 이상 고령층의 연평균 진료비는 2018년 약 350만 원에서 2023년 42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암내질환, 심혈관계 질환 등 중증질환의 경우 본인 부담금이 수천만 원까지 치솟는 사례가 많아졌습니다. 결국 준비 없는 상태에서 이런 상황을 맞이하면 평생 모은 돈이 순식간에 비워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반대로 사례에서처럼 노후 자산을 지킨 이들은 어떤 공통점을 가졌을까요? 국민연금연구원이 2022년 발표한 노후 소득보장과 소비 패턴 분석에 따르면 은퇴 후 생활이 안정적인 고령층은 공통적으로 세 가지 특징을 보였습니다. 첫째, 생활비 비상금 투자금을 명확히 분리해 관리하는 자산 산분할 습관을 갖고 있었습니다. 둘째, 가족이나 지인에게 돈을 빌려줄 때 반드시 문서화하거나 법적 증빙을 남겼습니다. 셋째,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보험 가입을 통해 의료비 리스크를 줄였습니다. 실제로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습관을 가진 노인의 자산 감소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평균 40% 이상 낮게 나타났습니다. 또 한국개발연구원이 KDI 2024년 발표한 고령층 재무행태 분석 보고서에서는 노후 준비를 잘한 사람일수록 단기적 소비 유혹을 억제하고 작은 금액이라도 꾸준히 기록 관리하는 습관을 가진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즉, 돈을 많이 벌었느냐보다 습관과 태도가 자산을 지키는데 훨씬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결론이 나온 겁니다. 여기에 해외 연구도 비슷한 결과를 보여주는데요. 미국 미시건 대학교에서 2019년부터 진행 중인 헬스 앤드 리타이어먼트 스터디 헬스 앤 리타이어먼트 스터디를 보면 은퇴자들의 평균 의료비 지출은 전체 자산 감소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혔습니다. 특히 65세 이후에는 의료비 충격으로 인해 10년 내 자산이 절반 이하로 줄어드는 가구가 전체의 35%에 달했습니다. 반면 재산을 지킨 그룹은 의료비 대비 보험 보장률이 높고 가족 지원보다는 본인의 생활을 우선시했으며
소득이 줄어든 뒤에도 고정비 절감을 생활화했습니다. 일본 도쿄대에서 발표한 2021년 논문 또한 같은 맥락을 보여주는데, 자녀 지원을 과도하게 한 고령층일수록 노후 빈곤 위험이 2배 이상 높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국 문화가 달라도 자녀 사랑과 과신, 무계획 소비가 자산을 무너뜨린다는 사실은 세계 어디서나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이죠. 한편 국내 한국금융연구원의 2023년 보고서는 고령층의 금융사기 피해가 급격히 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합니다. 특히 원금 보장, 확정 수익을 내세운 투자 사기에 연루된 피해자의 42%가 60세 이상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수치는 첫 번째 사례의 주인공이 겪은 상황과 정확히 겹칩니다. 전문가들은 노후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금융 지식보다 의심하는 습관이 더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즉, 믿을 만한 지인이라도 돈 문제가 얽히면 계약서와 증빙을 반드시 남기고 좋은 말이 들릴수록 2번, 3번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죠. 또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4년 고령사회 보고서에서는 혼자 사는 노인의 경우 재산 감소 속도가 훨씬 빠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족이나 친구 등 사회적 연결망이 약할수록 잘못된 정보나 투자 유혹에 더 쉽게 노출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사회적 고립을 줄이는 것이 곧 재산을 지키는 또 하나의 방법이라고 강조합니다. 사례에서 주인공이 복지관 합창단, 가계부 강좌에 참여했던 모습이 바로 이 연구와 맞닿아 있죠. 이처럼 국내외 연구와 통계는 한 가지 공통점을 말해줍니다. 노후 재산을 무너뜨리는 건 단순한 경제 상황이 아니라 습관과 관계, 그리고 태도의 문제라는 겁니다. 의료비는 예고 없이 찾아오고 가족의 부탁은 거절하기 어렵고 달콤한 투자 제안은 늘 유혹적이지만 그때마다 기록과 원칙, 그리고 신중한 선택으로 지켜낸 사람들은 결국 2번째 사례처럼 평안한 노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통계와 연구들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바로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경고이자 지침서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평생 모은 재산이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사례와 통계로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의 노후를 지킬 수 있을까요?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습관과 제도적 장치가 함께 가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먼저, 돈을 지키는 가장 기초는 기록과 문서화입니다. 실제로 금융감독원은 2024년 고령층 금융생활 가이드라인을 통해 가족 간 금전거래라도 반드시 차용증이나 약속어음을 작성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작은 절차가 가족의 갈등을 줄이고 불필요한 오해를 막아주죠. 또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에서는 노후 자산을 잘 지킨 사람일수록 공통적으로 가계부 작성과 정기적인 재무점검을 생활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많은 지자체들이 시니어 금융교육과 무료 재무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서울시 노후준비지원센터에서는 60세 이상 시민을 대상으로 가계부 작성법, 금융사기 예방교육, 연금 수령계획 세우기 강좌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부산과 대구 역시 지역복지관을 통해 은퇴자 대상 자산관리 워크숍을 열고 있고, 경기도는 시니어 재무안전망 프로그램을 통해 무료 세무상담과 법률 지원을 연결해주고 있습니다. 2번째로 중요한 부분은 의료비 리스크 관리입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고령층의 1인당 연평균 의료비는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65세 이상 인구의 본인 부담률이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2022년부터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노인 본인 부담 상한제를 시행하여 일정 금액 이상 의료비가 발생하면 초과 금액을 환급해주고 있고, 각 지자체도 이를 보완하기 위해 무료 건강검진, 예방접종, 이동검진 차량 지원 등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북 전주시는 홀몸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연 1회 무료 치매 검진과 생활건강 상담을 제공하고 있으며, 광주광역시 북구청은 고령층의 병원 이동을 돕기 위해 어르신 이동 지원 차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번째는 사회적 연결망 유지입니다. 한국금융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혼자 지내는 노인일수록 금융사기 피해율이 2배 이상 높았는데, 이는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고립된 상황에서 의사결정이 왜곡되기 때문입니다. 이를 막기 위해 서울, 인천,
대전 등 여러 지자체는 노인 커뮤니티 케어 사업을 실시하여 동네 복지관과 주민센터에서 취미운동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어르신들의 사회적 관계망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것이 단순한 여가 프로그램이 아니라 노후 자산을 지키는 방패막이라고 말합니다. 혼자가 아닌 함께의 삶이 잘못된 선택을 예방하기 때문이죠. 네 번째로는 해외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면서 비슷한 문제를 겪었는데, 일본 정부는 2018년 고령자 금융보호법을 도입하여 은행 창구에서 65세 이상 고객이 고위험 상품에 가입할 경우 가족 동의나 추가 서류 확인 절차를 의무화했습니다. 이 제도는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노후 자산이 불필요하게 유출되는 것을 미연에 막기 위한 안전장치였습니다. 미국 또한 에이지 프렌들리 파이낸스 프로그램 Age Friendly Finance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금융기관 직원들이 고령층 고객의 투자 성향을 반드시 재확인하도록 했습니다. 영국은 한 발 더 나아가 지방정부 차원에서 시니어 머니 멘토 시니어 머니 멘토라는 제도를 운영하여 은퇴자들에게 1:1 무료 재무상담을 연결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해외 제도들은 우리나라가 앞으로 참고할 만한 중요한 모델이며 이미 국내 일부 지자체에서도 시범 도입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세금과 연금 제도 활용입니다. 한국에는 고령층을 위한 세제 혜택이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고령자에 대한 연금소득세 공제, 장기 보유, 주택 양도세 감면, 상속세 증여세 공제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를 제대로 알지 못해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반드시 세무상담을 받아보라고 조언합니다. 실제로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도 무료 세무상담 창구를 운영하는 곳이 많아 예컨대 경기도 부천시는 은퇴자 대상 무료 세무상담 데이를 운영하고, 서울 강서구청은 노인복지관 내에 세무상담 코너를 상시 운영합니다. 이런 제도를 활용하면 매년 수백만 원의 세금 절감을 통해 노후 재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실질적인 조언은 기록하고 나누고 배우라는 겁니다. 작은 수입과 지출을 기록하는 습관, 가족과의 대화를 통해 원칙을 나누는 태도, 그리고 정부 지자체의 사례에서 배우는 지혜, 이 세 가지가 함께할 때 비로소 우리의 노후는 안전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도 통장 잔고만 들여다보기보다 무료 건강검진이나 세무상담, 복지관 강좌 같은 제도를 찾아보세요. 이미 여러분이 사는 지역에서 준비된 안전망이 존재하고 있고, 그것을 활용하는 것이 곧 여러분의 재산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돈은 모으는 순간보다 지키는 순간이 더 어렵습니다. 하지만 원칙과 제도를 손에 쥔다면 여러분의 노후는 충분히 평안할 수 있습니다. 낡은 통장 표지를 쓰다듬던 손끝, 파란 가계부를 덮으며 미소 짓던 손끝, 같은 세월을 살아왔지만 누군가는 절망을 붙잡았고 누군가는 희망을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들었던 두 가지 삶은 서로 다른 길이었지만 시작은 모두 같았습니다. 평생 땀 흘려 모은 퇴직금, 가족과 함께 하고 싶은 소박한 꿈, 그리고 노후에는 조금은 여유롭고 싶다는 소망. 그러나 한 분은 믿었던 친구의 말에 흔들려 재산을 잃고 자녀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집까지 팔아야 했습니다. 그분의 손에는 낡은 통장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반면 다른 분은 가족과도 문서로 원칙을 나누고 생활비비 상금 안정자금을 나누어 관리했으며 건강을 지출이 아닌 투자로 지켰습니다. 그분의 손에는 파란 가계부와 지켜낸 웃음이 남아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같은 길목에 서 있습니다. 누구도 친구에게 사기를 당하려고 돈을 맡기지 않았고, 누구도 자녀를 돕고 싶어 하지 않은 부모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준비 없는 사랑은 때로 칼날이 되어 돌아왔고, 기록 없는 믿음은 허공 속 약속이 되어 사라졌습니다. 반대로 작은 기록과 원칙은 갈등을 막아주었고, 건강을 챙기는 습관은 불안 대신 평안을 남겨주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내 손에 쥔 통장은 낡은 표지입니까? 아니면 단단히 채워진 가계부입니까?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삶을 바꾼다는 사실을 우리는 두 가지 상반된 사례에서 너무나 분명히 보았습니다. 한쪽은 고개 숙인 채 설마 가족이, 설마 친구가라는 말을 삼켰고, 다른 한쪽은 아들과 마주 앉아 차용증에 서로의 이름을 또박또박 적으며 웃었습니다. 한쪽은 병원비 앞에서 통장을 깨트려야 했지만, 다른 한쪽은 준비한 봉투를 꺼내며 괜찮다, 우리는 버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행복한 노후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거창한 재산이나 큰 성공이 아니라 지켜야 할 순간에 흔들리지 않는 작은 원칙에서 시작됩니다. 내 생활을 먼저 챙기고 가족에게는 미안하지 않도록 기록하며 건강을 투자로 받아들이는 그 작은 선택이 결국 평생의 평안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에게 더 주고 싶은 마음, 이해합니다. 오랜 친구에게 한 번쯤 기대고 싶은 마음, 이해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내 삶을 지키면서 나누는 것입니다. 진정한 우정은 원칙을 세우면서 이어가는 것입니다. 내 삶이 무너지면 가족도, 친구도 함께 웃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의 마지막에서 저는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당장 작은 노트 한 권을 꺼내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써보세요. 도움은 기록으로, 재산은 분할로, 건강은 투자로. 이 세 줄이 여러분의 내일을 바꿀 수 있습니다. 낡은 통장만 남긴 채 한숨 쉬던 그분이 아니라 파란 가계부를 쓰다듬으며 가족과 웃던 그분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았으면 합니다. 삶이 언제 어떻게 흔들릴지 몰라도 원칙을 지킨다면 우리는 끝내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노후는 아직 쓰이지 않은 빈 페이지와 같습니다. 그 페이지에 절망을 적을지, 희망을 적을지는 지금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부디 여러분 모두가 파란 가계부의 주인공처럼 기록과 원칙으로 삶을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그 선택이 바로 여러분의 눈물을 웃음으로, 불안을 평안으로 바꾸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100세 시대가 축복이라고들 하죠. 하지만 저에겐 그저 하루하루가 불안했습니다. 나이 드니 몸은 여기저기 쑤시고 자식들한테 짐되기 싫어서 평생 모은 5천만 원을 손에 꽉 쥐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저 다정했던 그 목소리, 따뜻했던 그 관심 한 번에 제 전 재산이 그냥 공중으로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 사람들은 처음부터 제 돈을 노린 게 아니었어요. 제 외롭고 허전한 마음을 먼저 훔쳐갔던 겁니다.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이거 절대 남의 일 아닙니다. 그러니 제발 제가 오늘 드리는 이 억울한 사연 끝까지 꼭 좀 들어주세요. 제발요. 2025년 가을이 깊어가는 인천의 한 오래된 아파트. 69세 최민준 씨의 하루는 30년 넘게 맞춰온 시계처럼 정확하게 시작되었습니다. 새벽 6시 정각, 알람 소리 없이도 저절로 눈이 떠졌습니다. 그는 평생을 중소기업 인사팀 부장으로 살며 몸에 익힌 습관대로 침구부터 반듯하게 정리했습니다. 그의 작은 서재는 그의 인생이 담긴 박물관과도 같았습니다. 책상 한가운데에는 퇴직할 때 동료들에게 선물 받은 만년필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바르고 부지런하게라는 뜻의 근정이라는 두 글자가 새겨진, 이제는 손때가 묻어 반질반질해진 만년필이었죠. 그는 부드러운 천으로 만년필을 정성껏 닦는 것으로 하루를 열었습니다. 젊은 시절 사람의 됨됨이를 파악하려 날카롭게 번뜩이던 그의 눈썰미는 이제 돋보기 넘어 신문 활자를 좇는데 쓰이고 있었습니다. 만년필을 쥐고 그날의 주요 경제 기사를 베껴 쓰는 것이 그의 중요한 일과였습니다. 최 부장, 그 이름은 자부심이자 그의 세상 전부였습니다. 평생 사람을 살피고 평가하고 때로는 매정하게 돌아서야 하는 일을 했습니다. 사람 하나는 제대로 본다는 자부심으로 버텨온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재를 나서는 순간 그의 세상은 좁고 고요해졌습니다. 5년 전 아내와 사별하고 하나 있는 아들은 서울에서 재살기 바빴습니다. 이따금 걸려오는 아들의 전화는 늘 짧았습니다. 아버지, 식사는 하셨어요? 별일 없으시죠? 네, 지금 회의 들어가야 해서요. 제가 주말쯤 보고 다시 전화드릴게요. 그 주말이 몇 달째 오지 않고 있다는 걸 애써 모른 척했습니다. 아들 녀석도 먹고 살기 힘든 세상이니까요. 문제는 통장에 찍힌 퇴직금 1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은행에 넣어두자니 하루가 다르게 오르는 물가에 돈의 가치가 녹아내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뉴스에서는 연일 사상 최악의 고물가,
마이너스 금리 시대의 도래 같은 무서운 말들만 쏟아져 나왔습니다. 30년 넘게 일한 대가가 이대로 쪼그라들어 나중에는 아들에게 손 벌리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밤잠을 설치기 일쑤였습니다. 그가 매일 아침 만년필을 들었던 것은 어쩌면 무너지는 현실 속에서 나는 아직 괜찮다는 주문을 외우고 싶었던 건지도 모릅니다. 그 단단하던 일상에 균열이 생긴 것은 동네 복지관에서였습니다. 어르신을 위한 알기 쉬운 경제교실. 시간을 때우러 나간 강좌였지만 내용은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강연이 끝나고 멍하니 앉아있는 그에게 한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자신을 한국 시니어 재정연구소 소속의 김진성 팀장이라고 소개한 서글서글한 인상의 젊은이였습니다. 아버님, 강의 내내 꼼꼼히 메모하시는 모습이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교직에 계셨는데 아버님의 모습과 참 많이 닮으셨어요.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따뜻한 차 한 잔 대접해도 되겠습니까? 김 팀장은 이상한 사람이었습니다. 복지관 근처 찻집에서 그는 투자나 상품 이야기는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최민준 씨의 빛바랜 무용담을 아들처럼 들어주었습니다. 인사팀장으로 일하며 사람 때문에 속 썩었던 이야기, IMF 때 회사를 지키려 동료들을 내보내며 밤새 울었던 이야기까지. 김 팀장은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진심으로 감탄했습니다. 아버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한평생을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오셨군요. 존경스럽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최민준 씨는 지난 몇 년간 아들에게서도 들어보지 못했던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날 이후 김 팀장은 아들보다 더 자주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버님, 오늘 미세먼지가 심하다는데 외출하지 마세요. 지난번에 허리가 안 좋다고 하셨는데 병원은 다녀오셨어요? 그 다정한 목소리는 텅 빈 집에 울리는 유일한 소리였습니다. 어느 주말 오후 그는 근처에 고객이 있어 왔다며 최민준 씨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양손에는 값비싼 건강식품 상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는 집안을 둘러보며 가족 사진 앞에서 한참을 머물렀습니다. 아버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는 누구 눈치 보지 마시고 아버님 자신을 위해서 편안하게 사셔야죠. 자식들한테 아쉬운 소리 안 하고 폼나게요. 그 말이 최민준 씨의 가슴 가장 아픈 곳을 정확히 찔렀습니다. 평생의 자존심, 아들에게만큼은 짐이 되고 싶지 않았던 마음. 김 팀장은 그걸 귀신같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그는 처음으로 특별한 정보라며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아주 조심스럽고 은밀하게. 아버님, 이건 저희 연구소에서 최우수 고객님들께만 드리는 비공개 정보입니다. 정부가 신성장 동력으로 지정한 해상풍력에너지 관련 기업이 있는데 아직 상장 전이라 하는 사람만 투자할 수 있습니다. 원금은 저희가 100% 보증하고요. 은행 이자는 비교할 수도 없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작년에 이걸로 재미 보시고 올해는 해외여행 보내드렸습니다. 알아들을 수 없는 영어와 복잡한 도표로 가득한 자료였지만 최민준 씨의 눈에는 자신을 아버님이라 부르며 걱정해주는 김 팀장의 믿음직한 얼굴만 보였습니다. 평생 사람을 의심하는 게 일이었던 인사부장의 감은 완전히 녹슬어버렸습니다. 통장 잔고가 사라지는 공포보다 이 다정한 관심을 잃게 될지도 모른다는 외로움이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그날 밤 그는 잠 못 이루고 서재 책상에 앉아 낡은 만년필만 하염없이 만지작거렸습니다. 근정, 바르고 부지런하게 살아온 인생, 그 마무리를 폼나게 하고 싶었습니다. 김 팀장의 제안이 그 마지막 기회처럼 보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김 팀장 나 한번 믿어보기로 했네. 그날 오후 그는 현금처럼 바로 인출 가능한 정기예금 2개를 해지했다. 창구 직원이 고객님, 금액이 크신데 투자 목적이시면 꼭 상품 설명서를 확인하시고요라고 말했지만 가는 고개만 끄덕였다. 서류를 들고 나오며 주머니에서 만년필을 꺼냈다. 계약서 하단 투자 위험 고지에 또렷이 서명을 남겼다. 첫 송금은 5천만 원이었다. 김 팀장은 입금 직후 전화를 걸어 아버님, 정말 현명하십니다. 내일자로 우선주 배정을 넣어드리겠습니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그날 밤 최민준 씨는 오래된 전기포트에 물을 올려 차를 우리며 아들에게 전화를 걸까 말까 망설였다. 잘 되면 말해도 늦지 않다. 그는 통화 기록을 닫고 서재로 돌아가 만년필을 천으로 다시 한번 닦았다. 일주일 뒤 김 팀장은 수익 현황이라는 표를 보냈다. 예상 누적 수익률 7.8%. 초기 배당 잡히면 추가로 넣으시는 분들 많습니다. 말끝마다 아버님을 붙이던 목소리는 다정해졌다. 그는 결국 2번에 나눠 나머지 돈도 보냈다. 총액 1억 5천만 원. 마침내 통장에는 생활비 몇백만 원만 남았다. 그 밤 그는 벽에 기대어 앉아 가족사진 아래에서 한참을 있었다. 둘째 주 월요일 아침 문자 수신이 멈췄다. 회의 중이라 잠시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그 문자가 마지막이었다. 전화는 통화 중 혹은 전원이 꺼져 있습니다로 돌아왔다. 그는 복지관 안내문에서 본 주소를 찾아 나섰다. 낡은 상가 골목 3층. 간판은 벗겨져 있었고 유리문 안쪽엔 임대문의 종이만 바람에 흔들렸다. 그는 엘리베이터 앞 좁은 복도에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손에 쥔 서류 봉투 위에 만년필이 떨어지며 짧은 금속성 소리가 났다. 오래 쥐어 반질해진 그 만년필은 순간 낯설게 보였다. 제가 뭘 놓친 거죠? 그의 귓가에 스스로의 목소리가 메아리 쳤다. 그는 결국 지구대에 들렀다. 그는 멈췄다. 담당 형사는 최근 같은 유형이 많다며 피해 사실 확인서를 작성했다. 계좌가 얽힌 법인은 이미 해산 공고가 났고 대표 전화는 대포폰이었다. 접근 방식이 교묘합니다. 복지관광좌병원 대기실 등에서 상호작용을 쌓고 가족 호칭으로 신뢰를 확보하죠.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형사가 연락망이나 서류 사진을 남겨두신 게 있냐고 묻자 그는 주머니에서 만년필과 함께 접어둔 메모지를 꺼냈다. 날짜, 시각, 대화 요지, 계좌번호. 자필로 빼곡했다. 밤이 깊어 돌아온 집은 넓었다. 부엌식의 초침이 벽을 두드렸다. 그는 찻잔 옆에 만년필을 눕히고 불을 껐다. 잠결에 아들의 카카오톡 메시지가 떴다. 아버지, 이번 주는 지방 출장이 생겨서요. 다음에 꼭 봬요. 화면이 다시 어두워졌다. 새벽녘 그는 서재 불을 켰다. 비어버린 통장 내역을 인쇄해 모아두고 종이 위에 네모칸을 그리기 시작했다. 입금, 출금, 통화 방문 표제. 맨 윗줄에 강조선. 그는 한 칸씩 날짜를 채우며 손을 멈추지 않았다. 다음 날 그는 복지관 상담 창구에 들러 담당 사회복지사와 마주 앉았다. 혼자서 결정하셨군요. 조심스러운 말이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누가 내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들어준 게 얼마만인지 몰라요.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명했다. 사회복지사는 일정표를 꺼내 경로당 바둑 모임, 건강체조, 뉴스 읽기 소모임을 표시했다. 같이 가보실래요? 그는 바로 답하지 못했다. 만년필을 돌리다 멈추며 조용히 말했다. 가보겠습니다. 경로당 첫날 그는 바둑판 앞에서 손을 떨었다. 맞은편 노인은 처음이면 누구나 떤다고 웃었다.
대국이 끝나자 누군가 물었다. 요즘 뉴스 어렵지요? 그는 웃으며 답했다. 그래도 표로 정리하면 또렷해집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그는 아들에게 먼저 전화를 걸었다. 민수야, 오늘은 내가 좋은 곳에 다녀왔어. 통화는 길지 않았지만 이후의 정적은 전과 달랐다. 그는 형사와 연락을 이어갔다. 송금 경로 추적, 관련 계좌 동결 신청, 공동대응센터 신고. 시간이 걸린다고 했다. 그는 이번엔 조급해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대신 매일 아침 만년필로 같은 문장을 베껴 썼다. 서두르지 않되 멈추지 않는다. 어느 날 형사가 말했다. 비슷한 피해자분들이 있습니다. 경로당에서 사례를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그는 잠시 말이 없었다가 말했다.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작은 발표는 경로당 강의실에서 열렸다. 그는 스크린 대신 손수 만든 양식 몇 장을 돌렸다. 표의 맨 윗줄엔 붉은 펜으로 적힌 문장 하나. 처음 다가오면 첫 제안은 미룬다. 그는 사건을 시간순으로 정리한 표대로 읽었다. 마지막 장을 넘기며 그는 만년필을 가볍게 들어보였다. 이게 제 직업의 마지막 습관이자 제가 붙들 수 있었던 도구였습니다. 말이 끝나자 앞줄의 한 노인이 손을 들었다. 나도 비슷했소. 다른 사람도 고개를 끄덕였다. 누군가는 웃었고 누군가는 한숨을 쉬었다. 누구도 박수를 크게 치지 않았다. 그러나 흩어지는 사람들의 걸음이 전보다 조금 붙어 다녔다. 복도 끝에서 누군가 그에게 말했다. 다음에 차 한잔 하시지요. 그가 고개를 숙였다. 예, 좋습니다. 가을비가 그친 저녁, 그는 현관문을 잠그고 서재 불을 껐다. 거실을 지나며 사진 앞에 한번 멈췄다. 그리고 만년필을 제자리, 천 위에 눕혔다. 뚜껑을 닫는 소리가 작게 울렸다. 그는 커튼을 젖혔다. 골목 입구, 가로등 불빛 아래 비가 잔잔히 마르고 있었다. 전화기가 가볍게 떨렸다. 아버지, 다음 주엔 진짜 뵐게요. 저도 보고 싶습니다. 그는 답장을 길게 쓰지 않았다. 그래, 난 잘 지낸다. 그 말 뒤에 작은 점을 하나 찍고 만년필을 내려놓았다. 그는 알았다. 되찾아야 할 것은 돈뿐만이 아니라 말의 자리를 다시 채우는 일이었다. 다음 날 일정표엔 네모칸들이 빼곡했다. 바둑 체조, 신문 읽기, 형사 연락, 발표 준비. 맨 위 여백에 그는 붉은 펜으로 한 줄을 더 그었다. 오늘도 기록한다. 오늘도 누군가와 말을 건다. 그 줄을 그으며 그는 서랍을 닫았다. 문이 닫히는 소리 뒤 집안 공기는 어제와 달랐다.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평생 모아둔 재산이 단 몇 달 만에 절반 이상 사라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런 일 절대 없을 거야. 하지만 여러분, 내 통장을 떠올려 보세요. 정말 그럴까요? 저는 지난 10년 동안 수많은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확신하게 됐습니다. 재산을 지키는 사람과 잃는 사람은 단 3가지 습관에서 갈린다는 사실을요. 저와 늘 함께 밥을 먹던 한 지인은 30년 넘게 일해 모은 퇴직금으로 노후를 준비했지만 예상치 못한 의료비, 믿었던 지인의 투자 제안, 자녀 결혼 지원, 이 3가지가 평생의 돈을 순식간에 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60세 이상 은퇴자 가운데 10명 중 서너 명은 은퇴 후 불과 5년 만에 재산의 절반 이상을 잃었다고 합니다. 이유도 놀랍도록 비슷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그 억울한 사연을 들려드릴 테니 제발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현관 신발장 위에 오래된 통장 한 권이 놓여 있다. 모서리가 해져 살짝 말려 올라간 표지.
손끝으로 그 표지를 쓸어내릴 때마다 내 손마디 굳은 살이 통장의 세월과 맞물려 사각거리는 소리를 낸다. 요즘 들어 장을 보러 나가면 10,000원짜리 몇 장이 금방 얇아진다. 시장 아주머니가 아저씨, 요건 조금 올랐어요 하고 미안한 얼굴을 하면 나도 모르게 그럴 수 있죠 하고 웃어 보인다. 돌아오는 길, 에코백 안에서 달걀과 파, 두부가 서로 부딪히는 소리가 자꾸 마음을 두드린다. 나이 들어서야 배운다. 돈 소리는 이렇게도 조용하구나. 나는 올해 66, 버스 차고지에서 30회 넘게 손에 기름 묻히며 살았다. 정년 퇴직 날, 동료들이 건네준 꽃다발과 회사에서 준 퇴직금 안내 봉투, 집에 돌아와 부엌 식탁 위에 놓고 아내와 마주 앉았을 때 우린 서로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이제는 좀 쉬자. 그 말도 꺼내기 전에 아내가 먼저 내 손등을 가만히 덮었다. 그 손의 온기가 내 평생의 보상이었다. 그 봄, 동창 영수가 전화를 했다. 늘 활달하고 먼저 계산하려던 그 친구. 태수야, 커피 한잔 하자. 너 얘기 요즘 많이 했다. 동네 카페 구석에서 마주 앉은 영수는 예전보다 말수가 줄었지만 눈빛만은 이상하게 반짝였다. 너한텐 말하려고 아껴놨다. 원금이 보장되는 데가 있어. 요즘 같은 때 이자라는 게 어딨냐 싶겠지만 여기 매달 꼬박꼬박 들어온다. 나도 넣었어. 원금 보장. 그 말은 내 귀에서 오래도록 울렸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벚꽃잎이 어깨에 붙었다 떨어졌다. 아내는 당장은 움직이지 말고 한두 달만 지켜보자고 했다. 그 말이 맞다는 걸 알면서도 낡은 통장 표지를 만지작거리던 내 손끝은 자꾸만 계산기를 찾았다. 이만큼 넣으면 매달 얼마가 들어오나, 그 돈으로 전기세와 관리비를 빼고도 손주 신발을 한 켤레 더 사줄 수 있나. 한 달이 지나고 정말로 소액의 이자가 들어왔다. 문자 알림이 울릴 때마다 아내는 접시를 닦던 손을 멈추고 내 얼굴을 살폈다. 진짜 내 그 말끝이 믿음인지 걱정인지 분간이 안 갔다. 둘째 달, 셋째 달에도 돈이 들어왔다. 나는 욕심을 내지 않으려고 애썼지만 사람 마음이란 게 그렇다. 조심조심 조금 더 얹었다. 영수는 형, 욕심은 금물이지. 근데 이건 안전해 하고 웃었다. 그의 웃음이 예전처럼만 보였다면 나는 이미 반쯤 넘어간 것이었을까. 집안 공기는 계절 따라 변했지만 우리 둘의 말투에도 계절이 생겼다. 낮에는 밥 먹었어? 혈압약 챙겼어? 같은 안부. 밤에는 그래도 다행이지 하고 서로를 재우는 말. 그 사이 생활비는 아껴졌고 난 작은 사치를 허락했다. 중고 서점에서 싼 값에 산여행 에세이 한 권. 아내는 고무장갑 대신 면장갑 위에 비닐장갑을 끼며 이게 더 따뜻해 하고 웃었다. 부엌 조명 아래 설거지물이 유리컵을 타고 흘러내리는 반짝임을 보다가 문득 생각했다. 이자가 이렇게 들어오면 여름엔 바닷가 쪽으로 며칠 다녀올 수도 있겠다. 나도 그런 걸 조금은 누려도 되지 않을까. 넷째 달, 카페에서 다시 만난 영수는 전보다 더 바빠 보였다. 전화가 계속 울려대서인지 눈동자가 자주 문 쪽을 스쳤다. 태수야, 요즘 다들 돈이 말라. 근데 우린 자리를 잘 잡았어. 형은 너무 걱정 말고 더 하려면 천천히. 그날 계산은 내가 했다. 오래간만에 친구에게 밥을 샀다는 작은 뿌듯함이 의자에서 일어나는 순간 묘하게 가벼워졌다. 기분 좋은 바람이었는지 아니면 경고였는지 지금 생각하면 구분이 어렵다. 다섯째 달에 이자는 일주일 늦게 들어왔다. 시스템 점검이라네. 영수의 메시지는 담담했다. 나는 그래 하고 짧게 답했다. 그날 밤 아내가 세제를 덜 쓰려고 물을 조금 더 섞었다. 이렇게 해도 충분히 거품나. 아내가 웃었고 나도 따라 웃었다. 그러나 내 머릿속에서는 낡은 통장 표지가 점점 더 얇아지는 상상을 했다. 종이라는 게 반복해서 접고 펴면 힘을 잃는다는 걸 그때 처음 몸으로 배웠다. 여섯째 달, 문자 알림이 오지 않았다. 손에 쥔 휴대폰이 갑자기 무거워졌다. 벽식의 초침이 유난히 또렷했다. 나는 스스로를 달래듯 차를 우렸다. 김이 오르는 컵을 두 손으로 감싸쥐고 창밖을 보는데 비가 왔다. 좁은 베란다 난간에 떨어지는 빗방울이 통통 부딪혔다. 영수한테 전화해볼까? 아내가 조심스레 물었고 나는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했다. 그날 밤 나는 베개 옆에 통장을 놓고 잤다. 손끝이 자꾸 그 표지를 찾아갔다. 다음 날
카페로 갔다. 문은 열려 있었지만 불이 꺼져 있었다. 의자들이 뒤집혀 테이블 위로 올라가 있었고 계산대 뒤에는 누군가 급히 정리하다만 영수증 뭉치가 남아 있었다. 영수에게 전화를 걸면 지금은 통화할 수 없습니다라는 기계음이 낮게 떨어졌다. 내 목젖이 저절로 내려앉았다. 순간 카페 유리문에 비친 내 얼굴과 눈이 마주쳤다. 생각보다 늙어 보이는 사내가 서 있었다. 집에 돌아와 통장 거래 내역을 다시 훑었다. 작은 숫자들이 박힌 줄들이 어느 순간부터 빈 줄로 바뀌어 있었다. 아내는 내 옆에서 말없이 앉아 있었다. 싱크대에 물 떨어지는 소리가 집을 채웠다. 당장 생활비는 괜찮아. 서너 달은 버텨. 내가 먼저 말했다.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고개 끄덕임이 나를 탓하지 않겠다는 약속인지 아니면 함께 버티겠다는 서약인지 그 둘 다인지. 눈앞이 흐려졌다. 나는 다음 날 새벽 자주 가던 공원 벤치에 앉았다. 운동하는 사람들 틈에서 혼자 숨을 고르고 주머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다. 고소장 양식이라고 적힌 안내문. 경찰서 민원실에서 받아온 것이다. 손이 덜덜 떨렸다. 설마 가족이, 설마 친구가 늘 그 말로 버텼던 나였는데 오늘은 그 말이 내 등을 더 세게 밀었다. 세상에서 제일 쓰라린 말은 설마 뒤에 오는 침묵이라는 걸. 나는 이제 알겠다. 그날 저녁 아들은 영상통화를 걸어왔다. 아버지, 표정이 왜 그래요? 나는 평소처럼 대답하려 했다. 괜찮다. 애들은 잘 크지? 카메라 속 손주가 내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들으면서 내 어깨가 순간 무너져 내렸다가 다시 세워졌다. 나는 아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내가 내 등 뒤에서 조용히 손을 포겠다. 말 대신 손바닥에 체온으로 서로를 붙들었다. 밤이 깊어지면 부엌 조명이 노란 원을 바닥에 만든다. 그 원 안에 통장을 가져다 놓고 나는 또다시 표지를 쓸어내린다. 낡은 표지의 감촉이 오늘따라 거칠다. 살며시 펼치면 안쪽 첫 장의 잔고가 내 얼굴을 비춘다. 돈은 숫자지만 마음은 체온이라는 말을 나는 이제야 믿게 된다. 나는 의자를 끌어다 앉고 펜을 들었다. 도움을 주고받을 땐 말보다 기록, 종이에 적으며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그 문장 끝에 작은 점을 찍었다. 점 하나에도 숨이 찼다. 창밖에서 비가 그쳤다. 물기 머금은 가로등 불빛이 길 위에 흔들렸다. 나는 통장을 덮고 두 손으로 꼭 감싸 쥐었다. 내 손의 온기가 표지를 조금이라도 펴줄까? 아니면 더 말아 올릴까? 모르겠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하다. 내 삶의 다음 장은 누군가의 달콤한 말이 아니라 내가 세운 원칙과 기록으로 시작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 원칙은 우리 부부의 밥상에서, 설거지의 물소리 속에서, 새벽 공원의 벤치 위에서 조용히 자라나야 한다는 것. 나는 휴대폰 메모장을 열고 첫 줄에 이렇게 적었다. 첫째, 가족과의 돈은 선을 정하고 말 대신 기록한다. 둘째, 생활비와 비상금, 안정자금은 따로 둔다. 셋째, 건강은 지출이 아니라 투자다. 글자를 다 쓰고 나서 손끝이 조금 덜 떨렸다. 통장을 다시 쓰다듬었다. 낡은 표지가 오늘은 이상하게도 단단해 보였다. 그리고 내 마음 한구석에서 오래 묵혀둔 문장이 조용히 올라왔다. 영수야, 우리 다시 카페에서 만나면 그때는 계산을 내가 할게. 대신 오늘은 내 삶의 계산부터 다시 해보려고. 경찰서 조사실의 불빛은 유난히 희다. 종이 위에 내 이름과 서명이 반복된다. 민원 창구에서 받았던 고소장 양식을 내 손으로 채워 넣는 순간 내 삶의 30년 노동이 한낱 글자로만 남는 것 같았다. 영수의 이름을 쓰는 손끝이 덜덜 떨렸다. 피해 금액 1억 원. 숫자를 적는 순간 심장이 한번 크게 멎는 듯했다. 옆에 앉아있던 아내가 내 팔을 가볍게 잡았다. 말 대신 그 손길 하나가 내가 끝까지 쓰게 하는 힘이었다. 집에 돌아와 소파에 앉으니 텔레비전에서 뉴스가 흘러나왔다. 2025년 8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년 대비 1.67%. 최저임금은 10,000원을 넘어섰지만 생활비 부담은 여전히 커지고 있습니다. 앵커의 목소리는 마치 내 사정을 들킨 듯 차갑게 들렸다. 물가는 오르는데 내 통장은 비어갔다. 한때 두툼하던 장부가 이젠 바람에 휘날리는 낙엽 같았다. 낡은 표지를 펴보다가 나는 문득 손주 얼굴을 떠올렸다. 할아버지, 사탕,
그 맑은 목소리에 나는 세상 어떤 빛도 기꺼이 질 수 있었다. 하지만 사탕감 몇천 원 앞에서도 잠시 계산기를 두드리는 내 모습이 떠올라 눈시울이 젖었다. 며칠 뒤 영수의 아내가 우리 집을 찾아왔다. 눈은 퉁퉁 부어 있었고 손에는 낡은 쇼핑백이 들려 있었다. 그 안에는 영수가 남기고 간 노트 몇 권과 지갑이 들어 있었다. 그녀는 울면서 말했다. 저도 몰랐어요. 남편이 그렇게까지 죄송합니다. 노트 속에는 빼곡한 숫자와 이름들, 그리고 빚진 흔적들이 있었다. 나는 지갑을 열어보았다. 10,000원짜리 몇 장, 그리고 가족 사진 한 장. 거기엔 내 얼굴도 함께 있었다. 20살 무렵 함께 찍은 낡은 흑백 사진. 사진 속에 웃는 얼굴과 지금의 비어버린 지갑이 겹치자 마음 한가운데가 찢어졌다. 친구를 잃은 건 돈 때문이 아니라 함께한 세월 때문이었다. 나는 며칠 동안 잠을 설쳤다. 새벽 4시 부엌 불을 켜고 의자에 앉았다. 아내가 따뜻한 물을 데워주며 말했다. 여보, 우리가 잃은 게 돈만은 아니에요. 하지만 아직 가진 것도 있잖아요. 그녀가 가리킨 건 식탁 옆에 놓인 가족사진 액자였다. 손주가 환하게 웃고 아들이 우리 어깨를 감싸고 있었다.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낡은 통장은 잔고가 줄어도 다시 채울 수 있지만 사진 속 웃음은 잃으면 다시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그날 이후 나는 작은 노트를 새로 꺼냈다. 표지에는 큼직하게 글씨를 썼다. 원칙 노트. 첫 장에는 지난번에 메모했던 세 줄을 다시 적었다. 가족과 돈은 반드시 기록한다. 생활비 비상금 안정자금으로 나눈다. 건강은 지출이 아니라 투자다. 그리고 그 밑에 한 줄을 더 적었다. 잃은 돈은 교훈으로, 남은 삶은 희망으로. 이제 나는 통장보다 노트를 더 자주 펼쳤다. 매달 생활비와 지출을 적고 병원에서 받은 영수증도 붙였다. 아내와 함께 장을 보러 갈 때면 장바구니에 담은 물건 하나하나를 확인하며 웃었다. 이건 꼭 필요해? 응, 손주 좋아하잖아. 예전 같으면 부담스러웠을 대화가 이제는 서로를 지켜주는 약속처럼 느껴졌다. 몇 달이 지나 생활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지만 마음은 조금씩 단단해졌다. 아들에게 솔직히 털어놓았을 때 그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아버지, 제가 더 일찍 알았더라면. 나는 그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다. 괜찮다. 너가 살아있는 게 가장 큰 이자야. 그 순간 아들의 눈가가 붉어졌다. 그 눈빛은 내가 세상에서 가장 아끼는 자산이었다. 겨울이 다가올 즈음 다시 공원 벤치에 앉았다. 낡은 통장 표지는 여전히 달아 있었지만 이제는 내 손길이 그 다름을 부드럽게 감싸주었다. 주변에서 아이들이 뛰노는 소리가 들리고 멀리서 교회 종소리가 울렸다. 그 순간 나는 알았다. 내 삶의 절정은 돈을 잃은 그날이 아니라 오늘처럼 작은 희망을 붙드는 이 순간이라는 것을. 나는 카페 자리에 앉아있는 듯 상상했다. 영수가 내 앞에 다시 앉아있다면 나는 뭐라고 말할까? 아마도 이렇게 말할 것이다. 영수야, 너가 가져간 건 돈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었다. 하지만 내가 지켜야 할 건 아직 남았다. 내 가족, 내 원칙, 내 삶 말이야. 그리고 나는 조용히 미소 지을 것이다. 돈은 잃었지만 그 이름 속에서 얻은 교훈은 평생의 재산이 될 테니까. 여러분, 제 얘기는 특별한 사연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 어디에서든 누구에게든 일어날 수 있는 현실입니다. 믿었던 친구, 사랑하는 가족, 예기치 못한 병원비, 이 세 가지는 언제든 우리의 삶을 흔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원칙을 세우고 기록을 남기고 건강을 지키는 습관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낡은 통장 표지를 쓰다듬으며 배운 건 단 하나입니다. 돈은 잃어도 희망은 지켜야 한다는 것. 여러분도 지금 작은 원칙 하나를 세워보세요. 그 원칙이 내일의 평안을 지켜줄 가장 든든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살아온 세월만큼이나 마음속에 하고픈 이야기도 많으시죠. 하지만 때로는 그 허전하고 외로운 마음에 무심코 뱉은 말 한마디가 내 등 뒤에 비수가 되어 꽂힐 때가 있습니다. 경로당에서 무심코 말한 건강 걱정이 약점이 되고 모임에서 나는 자식 자랑이 시기를 부르고 답답한 마음에 털어놓은 속사정이 뒷말에 씨앗이 되어 평생 쌓아온 나의 자리가 흔들리는 경험 혹시 없으셨나요?
오늘은 그 씁쓸한 후회의 눈물을 닦고 나의 남은 인생을 더 단단하고 품위 있게 지켜줄 말의 지혜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 합니다. 부디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십시오. 서랍장 한 구석, 세월의 흔적처럼 잉크는 이미 말라붙었지만 차마 버리지 못하는 낡은 볼펜 한 자루가 있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 때마다 마주치는 그 낡은 볼펜. 67 한상우 씨에게 이 볼펜은 그냥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치열했던 청춘이자 자부심 그 자체였습니다. 30년 넘게 회사의 크고 작은 역사를 기록해온 손. 수많은 이들의 운명이 그의 펜 끝에서 결정되던 시절. 그는 늘 가슴에 새겼습니다. 사람은 말로 살고 말로 무너진다. 하지만 평생 지켜온 그 신념이 은퇴 후 자신의 발목을 잡는 덫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1억 3천만 원. 묵직한 퇴직금을 손에 쥐었을 때 그는 인생의 훈장을 받은 듯 든든했습니다. 이제 아내 손잡고 못 가본 곳도 가보고 그리웠던 친구들도 실컷 만나야지. 장밋빛 노후가 눈앞에 펼쳐지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을 깨뜨린 것은 거창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경로당에서 무심코 뱉은 푸념, 그 한마디였습니다. 요즘 혈압이 오르락내리락해서 그런가. 통머리가 맑지를 않네. 그저 살가운 대화인 줄 알았건만 그날 이후 세상이 그를 대하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총무를 맡아 꼼꼼히 처리하던 회계장부는 슬그머니 다른 사람 손에 넘어갔고 봉사활동에 나서려 하면 어르신, 무리하지 마시고 쉬세요라며 자꾸만 그를 뒤로 밀어냈습니다. 마치 쓸모 있는 사람에서 보살펴야 할 사람으로 하루아침에 낙인이 찍힌 기분. 서랍 속 볼펜을 만지작거리며 그는 야속하게 중얼거렸습니다. 나 아직 괜찮은데, 아직 뭐든 할 수 있는데. 한때는 사람을 세우고 이끌던 그의 말이 이제는 스스로를 가두는 족쇄가 되고 있었습니다. 실수는 또 다른 실수를 불렀습니다. 오랜 벗들과 소주잔을 기울이다 기분 좋게 한마디 보탰습니다. 그래도 자식들한테 손 안 벌리고 살 만큼은 있으니 마음은 편해. 든든함의 표현이었던 그 말은 하룻밤 사이 돈 좀 있는 사람이라는 소문이 되어 온 동네를 떠돌았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형님, 이자 좋은 데가 있는데. 선배님, 제가 정말 급해서 그럽니다. 안부 대신 돈을 바라는 전화가 그의 하루를 잠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거절하면 각박한 사람이 될까. 들어주자니 평생 모은 노후 자금이 위태로웠습니다. 결국 그는 좋아하던 경로당도 친구들과의 술자리도 피하게 되었습니다. 재산을 지키려다 사람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상처는 가장 가까운 곳에서 더 깊게 파고들었습니다. 딸 부부와 함께한 저녁 식사, 사위의 얼굴이 어두워 보이자 걱정스러운 마음에 아내에게 툭 던진 한마디. 저 둘, 요즘 사이가 영 안 좋은가 봐? 그 순간 식탁에는 얼음장 같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불편한 얼굴로 집을 나선 사위의 뒷모습, 그리고 며칠 뒤 사위랑 사이가 안 좋다더라는 말이 친척들 사이에 파다하게 퍼졌습니다. 자식을 걱정하는 마음이 집안의 흉이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그는 낡은 볼펜을 부서져라 움켜쥐었습니다. 후회가 심장을 찔렀습니다. 그냥 모른 척 눈 감아줄 것을. 왜 입을 열어 상처를 냈을까. 한번 터져나온 말실수는 둑이 무너진 강물 같았습니다. 그때 그 땅만 샀어도 라는 후회는 그를 과거에만 사는 꼰대로 만들었고 그 집 사정이 안 좋다더라는 뒷말은 남 험담하기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텅 빈 집을 홀로 지키는 밤이 찾아왔습니다. 깊은 외로움에 잠 못 이루며 그는 지인들에게 구조 신호 같은 문자를 보냈습니다. 다들 잘 지내나? 나만 홀로 남은 것 같아 마음이 허하네. 처음엔 걱정하던 답장들이 점점 짧아지다 이내 끊겼습니다. 그의 외로움은 위로가 아닌 부담이 되었고 바로 그 약해진 마음의 틈으로 누군가 파고들었습니다. 선생님, 외로우시죠? 제가 좋은 길을 알려드릴게요. 그제야 한상우 씨는 깨달았습니다. 서랍 속 저 볼펜은 잉크가 말라 더는 쓸 수 없지만 자신의 입은 마르지 않고 끊임없이 무언가를 쏟아내고 있었다는 것을.
한때는 수많은 이들의 인생을 써 내려가던 저 펜처럼 이제는 자신의 말 한마디가 남은 노후의 모든 것을 결정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가 관계를 끊어내고 품위를 무너뜨리고 지갑을 노리는 이들을 불러 모으고 있었습니다. 한상우 씨는 그날도 습관처럼 회관 청소를 도우려 빗자루를 잡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부장님 꼼꼼하시잖아요 하며 기꺼이 맡겨주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어르신, 무리하지 마세요. 앉아서 쉬세요. 젊은 사람들이 알아서 할게요. 말은 친절했지만 그 안에 담긴 당신은 이제 필요 없다는 뉘앙스는 가슴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주변에서 수군거리는 소리도 들려왔습니다. 몸이 안 좋다더라. 돈도 좀 있다면서? 그 순간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손에 쥔 빗자루가 한없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서랍 속 볼펜을 움켜쥐던 감각이 떠올랐습니다. 사람을 살리던 내 말이 이제는 나를 죽이는 칼이 되었구나. 그날 밤 한상우 씨는 서랍을 열어 낡은 볼펜을 꺼내 들었습니다. 잉크는 마른 지 오래라 글씨 한 줄 쓰지 못했지만 손끝에 전해지는 차가운 촉감이 이상하게도 생생했습니다. 그 펜으로 인사기록을 정리하던 날들, 직원들의 얼굴을 바라보며 사람은 말로 살고 말로 무너진다 되뇌던 순간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갔습니다. 내가 그 말을 잊고 살았구나. 내 입에서 나온 말이 내 노후를 다 무너뜨렸구나.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은퇴 후 처음으로 그는 자신이 진짜 혼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절절히 느꼈습니다. 며칠 뒤 아내가 다가와 조용히 말을 건넸습니다. 당신 요즘 왜 사람들 피해 다녀요? 괜히 내가 입을 놀려서 다 무너졌어. 건강도, 체면도, 관계도. 아내는 한숨을 쉬더니 그의 손에 있는 볼펜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당신이 회사 다니던 시절 저 펜으로 많은 사람을 살렸잖아요. 그 힘이 지금도 있어요. 단지 잉크가 아니라 말이 달라져야 할 뿐이죠. 그 순간 마음속에 작지만 따뜻한 불빛이 켜지는 듯 했습니다. 그날 이후 한상우 씨는 말 습관을 고치기 시작했습니다. 경로당에서 누군가 요즘 어떠세요? 물으면 더 이상 혈압이 올라서 힘들다 대신 매일 아침 공원 돌며 만보 걷고 있습니다. 덕분에 몸이 가벼워요. 라고 바꿔 말했습니다. 술자리에서 누군가 재산을 물으면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 집은 원칙이 있어요. 돈 얘기는 안 하는 게 편합니다. 가족 앞에서도 입을 조심했습니다. 딸 부부가 티격태격해도 이제는 그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젊은 부부들은 다 그런 과정을 겪더라. 천천히 잘 풀릴 거야. 그의 입에서 흘러나오던 말들이 더 이상 족쇄가 아닌 다리처럼 관계를 이어주는 끈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볼펜을 책상 위에 조심스레 내려놓으며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잉크가 말라버린 이 펜도 아직 내 손에 남아있든 내 인생도 끝난 게 아니야. 이제는 불필요한 말을 줄이고 꼭 필요한 말로만 나를 써 내려가야지. 여러분, 제 얘기가 남의 일 같으십니까? 경로당에서 흘린 건강 이야기, 술자리에서 무심코 뱉은 돈 이야기, 가족 앞에서 던진 불필요한 말 한마디, 그게 제 노후를 무너뜨렸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내일의 인생을 흔드는 족쇄가 되고 있는 건 아닌지 저처럼 후회하기 전에 꼭 돌아보셨으면 합니다. 여러분 어떠시나요? 위의 사례는 정말 비참하고 서글픈 인생 아닌가요? 하지만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사례는 정반대의 선택으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책상 위에는 오래된 볼펜 하나가 조용히 놓여 있었습니다. 69, 박노철 씨에게 그 볼펜은 단순한 필기구가 아니었습니다. 대기업 인사부에서 30년을 근무하며 회의록과 보고서를 써내려간 시간, 그리고 직원들의 사소한 상담까지 기록해온 손때 묻은 벗이었습니다. 2023년 가을, 박 씨는 1억 6천만 원의 퇴직금을 받아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아내와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며 살아야지. 그의 가슴은 설렘으로 가득했지만 그는 마음속으로 단단히 다짐했습니다. 입으로 쌓은 건 입으로 무너진다. 이제부터는 말보다 행동으로 나를 지켜야지. 은퇴한 지 얼마 안 돼 박 씨는 경로당에
나가 봉사활동을 맡게 되었습니다. 동년배들이 건강 이야기를 늘어놓을 때도 그는 늘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예전보다 조금 천천히 걷긴 하지만 매일 새벽 공원 한 바퀴 도는 게 제일 좋은 보약이네요. 실은 혈압약을 복용 중이었지만 그는 병명을 구체적으로 떠벌리지 않았다. 그 대신 관리 습관과 긍정적인 일상을 이야기했다. 그렇게 하니 사람들의 시선은 아픈 어르신이 아니라 자기 관리를 잘하는 든든한 사람으로 굳어졌다. 그래서인지 회계 역할도 행사 진행도 자연스럽게 그에게 맡겨졌다. 노철 형님이 하면 틀림없지. 그 말에 그는 볼펜을 쥔 손을 한 번 더 꼭 다잡았다. 술잔이 오가던 자리에서 누군가 넌지시 물었다. 야, 너 퇴직금 좀 받았을 거 아냐? 요즘 뭐에 투자해? 순간 주위의 시선이 몰렸지만 그는 미소를 지으며 단호히 답했다. 우리 집은 원칙이 있어. 돈 얘기는 집안에서도 최소한만 하고 밖에서는 아예 하지 않기로 했어. 짧고 분명한 대답. 더 묻던 친구들도 머쓱해져 화제를 돌렸다. 그날 이후 그는 금전 문제로 사람들과 어긋나는 일 없이 오히려 더 신뢰를 얻었다. 노철이는 믿음직해. 돈 얘기로 사람 불편하게 하는 법이 없으니까. 가족끼리 식사를 하던 중 딸과 사위가 작은 말다툼을 벌였다. 자칫 감정이 격해질 수 있는 순간 그는 조용히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부부가 같이 살아간다는 건 서로 다르다는 걸 배우는 과정이야. 너희 둘은 잘하고 있어. 걱정스러운 마음을 꾹 눌러 담은 채 결코 험한 말이나 흉을 내뱉지 않았다. 그의 한마디는 오히려 부드러운 공기를 만들어 주었고 사위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님 말씀처럼 저희가 좀 더 대화해야겠네요. 이렇게 가족 안에서의 언어는 상처가 아닌 화해의 다리가 되어 주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예시를 자주 떠올렸다. 그때 집만 샀어도 말이지. 동창들이 과거 후회로 목소리를 높일 때 박 씨는 말끝을 달리했다. 맞아. 나도 그땐 놓쳤지. 그래서 요즘은 작게라도 매달 저축하려고. 그게 내 교훈이야. 사람들은 그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후회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를 살아내는 힘으로 바꿔내는 언어. 그것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누군가 다른 사람 이야기를 흘리듯 꺼냈다. 저 집 요즘 어렵다더라. 주변에서 킥킥 웃음이 터져나올 때 박 씨는 잔을 내려놓으며 부드럽게 말했다. 그 얘기는 우리한테 도움이 될 것 같지 않네. 차라리 다음에 같이 등산 갈 얘기를 하자. 순간 공기가 바뀌었고 대화는 금세 즐거운 쪽으로 옮겨갔다. 사람들은 속으로 느꼈다. 노철이랑 있으면 뒷말이 사라져서 편하다. 은퇴 후 찾아오는 외로움도 그에게 없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충동적으로 메시지를 보내는 대신 볼펜을 집어들고 공책에 조용히 일기를 썼다. 오늘도 새벽 걷기 성공. 아내랑 저녁 식탁에서 웃음 나눔. 외로움은 글로 쓰니 덜컥 사라졌다. 글로 감정을 풀어내자 마음은 훨씬 가벼워졌다. 그리고 주 1회 서예 모임, 월 2회 봉사활동, 동네 어르신들과의 산책. 그는 작은 만남으로 일상의 빈틈을 채워갔다. 밤마다 메시지 대신 일기로 외로움을 달래니 인간관계는 오히려 더 따뜻해졌다. 서랍 속에 놓인 낡은 볼펜은 여전히 잉크가 말라 있었지만 박 씨에게 그것은 더 이상 쓸모없는 물건이 아니었다. 이 볼펜은 이제 내 말의 무게를 대신 알려주는구나. 함부로 흘리지 않고 꼭 필요한 말만 적어야 한다는 걸. 그는 볼펜을 손에 쥔 채 창밖의 햇살을 바라보았다. 그 햇살처럼 따뜻하고 단단한 노후가 그의 앞에 펼쳐지고 있었다. 봄바람이 솔솔 불던 2025년 4월, 경로당에서 작은 문화행사가 열렸다. 노래자랑 순서의 사회자가 그를 불렀다. 오늘 사회는 박노철 어르신께서 맡아주십니다. 박 씨는 잠시 볼펜을 주머니에 쥔 채 무대 앞으로 나섰다. 사람들 사이에서 은근히 들려오는 속삭임이 있었다. 저분은 늘 말이 깔끔해서 좋아. 괜히 몸 약하다 소문내는 분들하고는 다르잖아. 무대 위에 선 그는 사람들의 시선을 느꼈다. 과거 직장에서 느꼈던 긴장감이 스며들었지만 이제는 달랐다. 여러분,
오늘 하루 마음껏 웃고 노래하시면 됩니다. 걱정은 잠시 내려놓으시고요. 그 한마디에 장내가 환해졌다. 말의 무게가 달라진 순간이었다. 행사가 끝난 뒤 오랜 친구가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놓쳐라. 너 퇴직금 좀 남아있지. 이번에 좋은 투자 자리가 있는데 과거 같으면 고민하며 갈등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는 미리 준비해둔 단호한 대답을 내뱉었다. 미안하다. 우리 집은 돈은 가족 외에는 일절 안 쓰기로 원칙을 세웠어. 짧고 단호한 한마디. 그 말에 친구는 잠시 멋쩍은 표정을 짓더니 이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역시 너답다. 괜히 물어봤다. 그날 밤 그는 서랍 속 볼펜을 꺼내 일기장에 적었다. 오늘도 내 말을 지켜냈다. 지켜낸 말이 나를 지켰다. 며칠 뒤 딸 부부가 다시 집을 찾았다. 이번에도 작은 의견 차이가 생겼다. 딸이 언성을 높이려 할 때 그는 잔잔한 목소리로 끼어들었다. 너희는 아직 젊다. 다투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야. 하지만 서로에게 상처되는 말은 남기지 말아라. 그 말이 평생을 따라다닐 수도 있으니까. 식탁은 다시 차분해졌고 딸은 고개를 떨구며 사위의 손을 잡았다. 그 순간 아내가 그의 손을 꼭 잡으며 속삭였다. 여보, 당신이 있어서 우리 집이 평화로워. 그 말에 그는 서랍 속 볼펜이 떠올랐다. 더 이상 말라버린 잉크가 아닌 마음을 적시는 힘으로 남아 있었다. 동창들이 모여 과거 얘기를 늘어놓았다. 그때만 집을 샀어도 지금은 부자지. 나는 IMF 때 다 날려서 아직도 힘들다니까. 분위기가 무거워질 때 박 씨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맞아. 나도 아쉬움은 있지. 하지만 그때 배운 게 있어. 준비는 미리 해야 한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은 작은 돈이라도 저축하고 건강도 챙기고 있잖아. 그 말에 동창들은 웃으며 잔을 부딪혔다. 그래. 내 말 들으니까 괜히 희망이 생기네. 그날 모임은 후회로 끝나지 않고 미래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졌다. 사람들은 그의 말을 듣고 위로와 자극을 동시에 받았다. 외로움이 몰려오는 밤, 그는 예전처럼 충동적으로 메시지를 보내지 않았다. 대신 볼펜을 집어들고 종이에 적었다. 오늘 아내와 산책, 딸과 사위는 화해, 친구와의 대화 속에서 원칙을 지킴, 외로움은 글 속에서 사라졌다. 적어 내려가며 그는 알았다. 외로움은 누구에게나 찾아오지만 그것을 다루는 방식에 따라 약점이 아닌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살아온 이야기를 들어보시니 어떠신가요? 건강은 자랑하지 않고 관리로 보여주었습니다. 돈은 원칙을 지켜 밖으로 새지 않았습니다. 가족 갈등은 흉이 아닌 화해의 언어로 바꿨습니다. 과거는 후회가 아닌 교훈으로, 뒷말은 칭찬으로, 외로움은 글과 만남으로 달랬습니다. 그 결과 제 노후는 무너진 것이 아니라 더 단단해졌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 입에서 흘러나오는 말이 내일의 삶을 바꾸는 힘이 된다는 것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박노철 씨는 낡은 볼펜을 조용히 서재 위에 올려두었다. 이제 이 볼펜은 글을 쓰지 않아도 내 마음을 적어주는구나. 햇살은 그의 얼굴을 비추며 잔잔히 미소 짓게 했다. 그의 노후는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라 품격과 평화로 채워져 있었다. 여러분, 실제 통계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다는 사실을 들어보셨나요? 2023년 기준 한국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처분 가능 소득 기준 상대적 빈곤율은 38.2%로 확인되었고, 이는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거의 4명이 중위소득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소득 수준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76세 이상 후기 노인 세대에서는 빈곤율이 51.5%에 달해 2명 중 1명이 빈곤층이라는 충격적인 실태도 보고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 노인 빈곤은 단순한 수치 이상입니다. OECD 국가들과 비교해보면 2018년 기준 우리나라 노인의 빈곤율은 43.4%로 OECD 평균 13.1%의 3배 이상에 달했습니다. 더구나 전체 인구의 빈곤율이 15% 내외 수준인 걸 감안하면
노인층의 어려움은 훨씬 더 깊고 구조적인 문제라는 걸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한편 빈곤이 노인 세대에 더 심각한 이유로는 여러 연구가 지목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과거의 고용 형태, 직종 종류, 생애 노동기간 등이 노후 빈곤 여부에 유의미한 영향을 준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즉, 은퇴 전에 얼마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소득 구조를 쌓아왔느냐가 노후의 재정적 안정성에 직결된다는 뜻이죠. 또한 노인의 말과 대화 방식, 사회적 소통 능력은 고립감이나 외로움, 관계 단절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언어학 연구에 따르면 고령자는 발음과 유창성 변화나 인지, 처리 변화 등으로 대화에서 불리함을 겪을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대화 참여, 폭이 좁아지고 사회적 관계망이 줄어들 가능성이 커집니다. 더 나아가 노인이 일상 대화를 덜 하게 되면 인지 기능 유지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최근 연구도 보고된 바 있습니다. 이처럼 말을 조심하라는 조언은 단순한 언어 윤리 차원이 아니라 노후의 재정 안전, 인간관계 유지, 인지 건강까지 연결된 복합적인 문제라는 것이 통계와 연구가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여러분, 위의 사례에서 보셨던 말 한마디가 노후를 흔들 수 있다는 건 우리 모두의 현실이 될 수 있죠. 그렇다면 이 문제를 풀어낼 실질적 해법은 과연 무엇일까요? 먼저 우리나라 정부와 지자체에서 이미 시행 중이거나 확장 가능한 정책부터 말씀드릴게요. 현재 정부는 노인 일자리 지원 사업을 운영해 노인들이 소득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주고 노후 소득 기반을 보완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 부양가족이나 고령자 세대에 대한 세금 공제 제도를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마다 노인복지센터와 경로당, 주민생활지원과 보건소를 통해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요. 게다가 만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한 기초연금 정책이 있으며 소득 인정액 기준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식으로 기초소득 보장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는 노인 친화 도시 조성 사업을 추진하여 노인이 정책 결정에 직접 참여하고 거주 환경을 개선하는 조례를 제정하고 노인 복지 정책의 실행과 책임을 지역 단위에서 강화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의 사례처럼 노인이 자신의 상태나 자산, 가족사 등을 지나치게 노출하느라 불이익을 받는 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말습관 문제만이 아닙니다. 이를 완화하려면 정보 노출에 대한 보호 장치와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지자체 복지센터나 주민복지 프로그램 차원에서 언어 사용 정보 노출의 위험성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고 노인 대상 커뮤니케이션 교육이나 심리 상담 프로그램을 통해 말의 경계 설정과 응답 훈련을 도울 수 있습니다. 또한 노인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법적 장치, 예컨대 고령층의 건강정보자산 정보가 무단 유출되거나 금융사기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지역 차원의 감시, 체계나 신고, 창구, 구축이 필요하죠. 해외 사례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북유럽 일부 국가에서는 고령자를 보호하기 위해 고령자 프라이버시 권리법을 두고 있으며 노인이 겪는 정보 노출 문제와 통신사기 위험을 줄이는 법률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유럽 일부 도시에서는 고령자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지역사회 단위에서 무료로 제공해 노인들이 자신의 정보 노출과 언어 사용을 스스로 경계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도 시행 중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해외 모델을 벤치마킹해 지자체 중심으로 고령자 말 관리 워크숍 또는 노년 언어 수칙 교육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운영하는 제도를 도입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중앙정부 차원에서 노인 커뮤니케이션 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지역복지센터나 경로당에 보급할 수 있습니다. 또 보건소나 복지센터에서 노인에게 무료 상담 창구를 개설해 노인이 말로 인해 상처받았거나 압박 부담감 느낄 때 상담할 수 있게 만드는 정책도 유용하죠. 결국 개인의 말 습관이 바뀌어야 하지만 제도와 인프라가 뒷받침되어야만 지속 가능하고 안전해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정부와 지자체의 제도적 보호 플러스 교육 프로그램 플러스 법률 보호 해외 플러스 모범,
사례의 도입이 모여야만 말 한마디로 인생이 무너지지 않는 노후를 만들어낼 수 있겠죠. 한 자루에 볼펜이 있습니다. 잉크는 말라 더는 글씨를 남기지 못하지만 손끝에 쥐어보면 지난 세월의 무게가 느껴지는 펜. 어떤 이는 그 펜처럼 잉크가 다해버린 삶을 살았습니다. 말 한마디의 실수로 기회를 잃고 돈 이야기에 발목 잡혀 사람을 잃고 가족의 흉을 흘려 집안의 평판을 잃었습니다. 그렇게 남은 건 텅 빈 방에서 되돌릴 수 없는 후회뿐이었죠. 하지만 또 다른 이는 그 펜을 품위 있게 사용했습니다. 건강을 걱정 대신 관리로 바꾸어 말했고 재산은 원칙으로 지켰으며 가족에게는 흉이 아닌 화해의 언어를 건넸습니다. 과거는 후회가 아닌 교훈으로, 뒷말은 칭찬으로, 외로움은 글과 작은 만남으로 다스렸습니다. 그 결과 그의 노후는 더 단단해지고 사람들은 오히려 그 곁에 모여들었습니다. 여러분, 두 사람의 차이는 돈의 액수나 지위가 아니었습니다. 평생을 함께해온 입에서 흘러나온 말 한마디. 그것이 운명을 갈랐습니다. 누군가는 무심코 던진 말로 노후를 잃었고 누군가는 절제와 침묵으로 품격을 지켰습니다. 같은 나이, 같은 세월을 살았지만 끝은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오늘 하루 얼마나 많은 말을 흘리고 있나요? 자식들 앞에서 던진 한숨, 친구 앞에서 자랑처럼 내뱉은 돈 이야기, 배우자 앞에서 쏟아낸 불평, 그 작은 조각들이 모여 내 노후의 얼굴을 만들고 있습니다. 내일의 나를 지킬지 아니면 무너뜨릴지는 지금 내 입술 끝에서 갈립니다.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건강은 걱정 대신 관리 습관으로 말하고, 돈은 원칙으로 지키며, 가족은 흉이 아닌 위로로 감싸고, 과거는 후회가 아닌 교훈으로 남기고, 남의 이야기는 흉이 아닌 칭찬으로 돌려주고, 외로움은 글과 작은 만남으로 다스리는 것. 그 단순한 지혜가 우리 삶을 무너뜨리는 족쇄를 끊고 남은 날들을 빛나게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마음이 무겁고 관계가 흔들리고 미래가 두렵더라도 기억해 주세요. 오늘부터 단 한 문장만 바꿔도 인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나는 힘들다 대신 나는 오늘도 걸어나간다. 돈이 있다 대신 우리 집은 원칙이 있다. 후회된다 대신 그때 배운 덕분에 지금은 준비한다. 말이 바뀌면 생각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면 우리의 행동과 노후가 달라집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가 함께 바라보는 노년은 겨울 같은 계절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겨울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봄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가지를 치워내야 새싹이 돋듯 불필요한 말을 줄이고 필요한 마음만 가꾸면 우리의 노후는 고요하지만 따뜻한 계절로 바뀔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끝나고 나면 거울 앞에서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보셨으면 합니다. 나는 지금 어떤 말을 남기고 있나? 그리고 그 답이 후회가 아닌 희망으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노후는 아직 써내려가야 할 빈 페이지입니다. 그 페이지에 어떤 문장을 남길지는 오직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한쪽은 고통의 흔적으로 얼룩질 수도 있고 다른 한쪽은 품격과 평화의 기록으로 채워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함께한 우리 모두가 후자의 길을 걷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따뜻한 웃음과 존중으로 가득하기를, 그리고 우리의 마지막 페이지가 눈물 아닌 감사와 행복으로 채워지기를 기도합니다.